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남국이 정말 뻔뻔스러운 이중인격자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 범인이죠, 범인. 조국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이 민주당을 완전히 말이죠, 이 썩은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 내년에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대표 주자가 바로 이재명인데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요, 참 정말 가소롭기도 하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댓글 올려주신 분도 이 우의선 뻔뻔스러움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 예,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김남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김남국 사건의 흐름을 보면 우선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투기전을 벌였다. 이게 이제 하나고, 이 단순하게 투기만 아니라 배후에 로비 세력이 있었다.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자,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국회에서 회의가,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놀이, 즉, 투기면을 벌렸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쉬는 시간은 또 화장실까지 가서 했다. 이래서 일파만파로 벌어지다 보니까 오늘요, 그야말로 면피성 탈당을 했어요. 이 면피성 탈당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열이 받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왜 열받치느냐? 김남국이가 말이죠. 입장문을 내놨는데 당원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지 국민들한테는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그만두고요. 비판하는 그래갖고 열불이 난 우리 국민들한테는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구하겠다. 이게 똥낀 놈이 방귀 낀 놈이 말이죠. 더 성질낸다는 식으로 완전히 김남국이가 말이죠. 이 칼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빼 던졌어요. 이러니까 더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뭐냐?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 왔잖아요. 지금 보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김남국이 혼자 꽁꽁 숨긴 게 아니라 철험의 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철험에서는 이러한 이 김남국의 투기꾼 행위를 갖다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왜 숨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 수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철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말도 많고 탈들 많은 문제아 최강욱하고요. 또 문제가 누구냐? 장경태가 지금 설화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또 마찬가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남국과 관련되지 않은 두 가지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연이어서 참여연대하고 설전을 벌여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참여연대 이 시민단체, 그야말로 야권에서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하나가 바로 이 참여연대인데, 참여연대하고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정면으로 충돌하느냐? 그 정치권에서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또 해봤어요. 요 내용이 중앙일보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속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조의 회계 투명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노조를 개혁하면서 맨 먼저 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노동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요. 별의별 백태가 정말 점입 강력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이 불법 회계 내역들이 사례들이 조선일보에 여러 개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왜 노조 개혁이 되고 노조 개혁 속의 출발점은 회계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뉴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9일에서 21일 날 1일까지 3일간 이 3일간에 걸쳐서 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에 우리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계기에 이 기시다 총리하고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통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요, 이 한일 정상회담 공동회견 당시에 발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요, 김태환 모시 1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요, 이 참배한다는 사실을 하고, 이 참배가 실현될 경우에는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다. 그래서 우리 정상이 찾는 것도 최초다. 그래서 두 정상의 참배는요, 과거에 히로시마 원포로 희생된 우리 한국인 위로하고, 그리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G7 정상회의 후반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그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 이 세 명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21일 마지막 날 가질 예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은요,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것이고, 발언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회담은요, 올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이후 개최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요. 한미 그리고 한일 양자 기본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영내 공급망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에너지 위기와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서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요, 미국 내 부채 한도 갈등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온라인 채널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서요, 미국 정부에 확인을 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예정대로 방문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야 뭐 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밝힐 내용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21일 날 예정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실제화 여부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관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작년 가을에 있었던 지금 프놈펜에서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6,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 정상회의고요. 이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이 핵 기획 그룹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의 실효성을 상당히 높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뭐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다 높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전략 핵잠까지도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봤기 때문에요. 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은 상당히 제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핵 우산에 대한 신뢰성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물론이지만은요,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이 핵 보장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합의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이후에 개최되는 이 한미일 3자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은 일본이 이 핵계획 그룹에 워싱턴 선언에 조인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일본도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 미국도 자체적으로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말이죠,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좀 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삼국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 진전된 입장을 미국이 갖고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말이죠. 김남국 관련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는 좀 말미에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번 이 최강욱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오마이뉴스 이 손병관 기자가 공개하면서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이 손병관 기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 뭡니까? 이 다큐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손병관 기자의 이런 그 내용을 이 책을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손병관 기자가 이 도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도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 손병관 기자가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강욱이가 이 짤짤이 발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리위에 넘어가서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6개월간.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이가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6개월간이나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재심을 신청했는데 아직 재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손병관 기자가 본인의 글을 통해서 어제 12일, 13일 연속해서 올린 글을 통해서 뭘 밝히고 있느냐. 최강욱이가 말이죠. 이미 이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짤짤이라고 뭐 사실은 짤짤이가 아니고 뭐 그 무슨 뭐그 쌍디웃 참 저도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요. 쌍디웃으로 시작되는 성희롱어다. 이래서 이제 민주당의 여성 보좌관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자기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까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짤짤이라고 발언했다라고 우기는 최강욱이가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예. 다른 그 성희롱 발언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언이 뭔지도 다 아실 거예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데 그 왜 짤짤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바로 뭐냐? 김남국의 이 코인 이게 짤짤이가 돈으로 딸딸딸딸 해가지고서 이제 뭐 돈 장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를 갖다가 짤짤이라고 바꾼 거예요, 말을.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요 얘기는 바로 최강욱이가 이 코인 문제는 그때 이미 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화상회의를 하는데 김남국이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너 화장실에 가서 지금 뭐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할 때 쌍디귿으로 시작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보좌관들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래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최강욱이는 왜 짤짤이라고 했느냐? 바로 코인 놀이니까, 코인 게임. 예, 투기판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다 알고.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내가 짤짤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세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결국 김남국이 이제 코인 투자하는 것이 다 알려져 갖고 김남국이한테 피해가 더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오프 더 레코드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만 살짝 얘기를 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지금 이제 코인 투자 문제가 난리가 나니까 이거 최강욱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오프 더 레코드로 이 숨길 수가 없어서 공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JTBC가 장경태 얘기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장경태도요. 2021년도 8월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휴식 시간에 김남국의 이러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쭉 종합해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철험의 멤버들이잖아요. 장경태, 최강욱이가 전부 다 철험의 초강경파 의원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코인 투기에 김남국이가 빠져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뭐 이 좋은 의미로는 민주당에서 예방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파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남국이가 중독증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강욱이나 장경태 입을 통해서 이 코인 파리에 코인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중단했겠느냐. 이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스토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병관의 오마이뉴스 기자가 12일 날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최강욱이가요. 작년에 이 당원들하고 당 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이 화상회의에서 김남국한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뭐뭐뭐뭐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강욱이가 뭐라고 해명했느냐? 그거
동전놀이의 일종인 짤짤이야. 요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보좌관들이 거짓말하네. 이 성희롱 발언 XXX 쌍디귿 시작되는 말 이걸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론에 폭로했어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6개월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심을 청구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요, 최강욱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의가 늦어지는데 김남국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잖아. 그러면서요,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고, 그래서 코인값 올랐다고 자랑할 때도 있었고, 코인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가서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날 온라인 회의에서 사람들이 빨리 안 도는 상황에서 김남국도 고정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춰.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지금 이제 김남국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최강욱이는 이미 알았고, 화상회의에서 김남국이가 안 나타나니까 코인 거래라고 하는 의미에서 짤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최강욱이는요,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 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남국으로 튈 것 아니냐. 나 살겠다고 참아.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사태의 전망을 하는 남국이대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 그 녀석도 속으로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손동환 기자가 폭로하기를 나는 최강욱이 검찰개혁 관련 행보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최강욱이가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류가 이기주의자라고 보는데 여기서 나는요, 손병관이에요. 적어도 최강욱은 자기 살려고 동료를 파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일 날 손병관은요, 다른 SNS에서 최강욱은 김남국의 코인 거래는 알았어도 그 규모를 몰랐을 수 있다. 그걸 알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웃고 넘어가지 않고 진지한 조언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최강욱이 온라인 회의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고 나는 그 일이 터진 후에 최강욱의 설명을 들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김남국 건이 터진 걸 보고 기억이 떠올라서 이 글을 썼다. 많은 이들의 통념과 달리 짤짤이라고 말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이 부분은요, 손병환 기자가 최강욱 말을 좀 옹호하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글을 올릴 때 12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강욱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물론 동의를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20년 30년 후 해제되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를 오래 상대해본 의원들의 불문율은 여의도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SNS에 이거를 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요, 이 김남국의 가상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장경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JTBC가 최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장경태는요, 2021년도 8월에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회의장에서 휴식 시간 도중에 다른 의원들하고 김남국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언급했느냐? 아니, 남국이 형이 최고야. 저는 1억 모았지만 남국이 형은 10억 넘었어, 재산이. 예.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한준호 민당 의원은요, 주식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장경태가 아니, 그 비트코인,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JTBC 보도가 나가니까 장경태가요, 이 페북에 뭐라고 썼느냐? 김남국이가 10억 이상 재산 신고를 해서 놀랐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정도 재산을 신고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주식과 코인 한다는 정도를 듣고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코인을 포함한 재산이 10억인 줄 알고 이조차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외 김남국 의원이 언제 했는지 코인 규모나 시기 방법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명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처음에 의원들이 전부 다 알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경태 발언에도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장경태가 말이죠. 장경태가 지금 나는 1억을 모았다고 돼 있잖아요. 1억. 근데 이게 10억은 비트코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억 모았다. 그러면은요, 장경태도 1억 정도는 코인 투자를 해서 벌었다는 얘기지 주식이나 아니면은 예금을 통해서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올 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장경태 1억, 다른 또 민주당 의원들 철험회 또는 철험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과연 누가 어느 정도의 코인 투기판에 뛰어들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린 국민의힘에서는 단계적으로 1차 김남국, 2차 전수조사인데 이 작전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공직자 이 재산 등록 관련 이 공직자윤리법 여기에 따라서는요, 이 공식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가상투자가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이 재산 신고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 이 설명문, 이 일종의 지시 협조문 여기에는요 가상 화폐도 이 재산이 되니까 신고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전부 다 명시적으로 인쇄물로 딱 프린트가 돼서 다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법의 규정이 안 돼서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은요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이드라인 즉 설명서에 이러이러한 요령으로 재산 등록을 하라. 그럴 때 가상화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는 친절한 설명문이 함께 나왔다. 이게 이제 최근에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것이 이제 법률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윤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노조, 이 회계 불법 회계 백태. 그래서 조선일보 제목에요. 레슨비 편의점비 5억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은요, 이거를 따지니까 아예 그 따지는 노조원을 갖다가 제명시키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노조 독재가 말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요, 이 고용노동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의 일부를 오늘 전격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노조의 경우에는요, 조합원들이 노조 계좌에서 레슨비, 편의점비 명목으로 매달 조합원 월급에 배가 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거를 갖다가 총 합치니까 5억 원이 넘어요. 이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따지는 조합원을 갖다가 오히려 노조에서 제명 처분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비노조에서는요. 코로나 사태로 외부 행사나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가 없었는데도 쟁의 기금, 판공비, 접대비 6천만 원이 빠져나간 상황이 또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지난 5일까지 신고를 받았더니요. 100일 동안에 걸쳐서 97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어느 또 하나 노조는 말이죠. 이 식권 결제금, 대의원 대회 찬조금에 대한 회계 서류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서류를 보여주라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행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고용부에서는 이 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조는요, 노조 발전 기금이라는 이유로 지역 업체들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어떤 노조는요, 하청업체에 아는 사람을 취업시켜 놓고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본사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부정청탁을 한 노조 위원장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유령노조도 있습니다. 예. 예컨대 그래서요, 회사 대표가 친인척들을 갖다가 노조 위원장, 간부로 내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와 같은 실제 노조 활동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불법 행위도 많아요. 또 다른 한 회사는요. 일을 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도 지원해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게 해주는 조건으로 노조에 운영비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요. 포괄직무제라는 이유로 하루 4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아예 수당을 주지 않아요. 야, 그리고요. 또 어느 학원은요.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요.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앞으로 이런 불법 노조 이 행태 이 신고센터를 받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바로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한동훈 장관하고 참여한다고 최근에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에 걸쳐서 5차례, 한 장관은 3번, 참여연대가 2번 입장을 내면서 정면 충돌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민 단체하고 이 싸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싸우겠느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12일 날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 권력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20년간 수사를 한번 봐라.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바로 11일 날 한동훈 장관한테 참여연대가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니까 맞받아친 겁니다. 그리고요. 참여연대가 10일 날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되어야 할 고위공직자 1등으로 한 장관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곧바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척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11일 날 참여연대가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바로 참여연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는 한마디도 왜 안 왔냐. 바로 또 맞받아 칩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설전의 실제적인 예예요. 여기에 관해서 정치권의 해석을 보면은요, 우선 체급을 높인다는 이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국회에서는 1대1로 붙으니까 인지도는 높아졌지만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해 보니까 한 장관의 무게감이 그 상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장관이 참여연대 같은 좌파의 핵심 조직하고 충돌하니까 체급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7일이 한 장관 취임 1주년이 되는데 그만큼 여론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이 참여연대 같은 대형 단체하고 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들은요, 시민단체하고는 싸워봐야 손해니까 안 싸우는데 한 장관은 그렇지 않는데 이를 통해서 강단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리고요, 참여연대 비파적인 보수층을 결집하고 본인의 지지세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참여연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인력과 정책을 공급해온 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도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역대 민주당 정권은 참여연대와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요직에 많이 앉혔는데 이 한 장관이 이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연대가 변질했다고 보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끌어 안으려는 전략의 일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입장에서도 한 장관하고 싸우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참여연대가 최근 1, 2년간에 걸쳐서 존재감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번 한 장관의 설전을 계기로 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의 주목도가 상당히 커지는 이 수입을 올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쌍방이 모두 윈류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